이러한 그 증상들은 많은 부분이, 대부분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중뇌 흑질에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 즉 도파민 세포가 있는데 그 도파민 거기에서 중뇌에서 기저핵은 좀 위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도파민을 공급하게 됩니다. 도파민은 일종의 뇌 호르몬으로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서 호르몬은 아니지만 호르몬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몸의 동작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합니다. 프리즈가 다 잠깐 슬라이드가 프리즈 돼서. 도파민은 이 뇌에 그 깊숙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기저핵이라고 합니다. 기저핵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 그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도파민이 만들어져서 이게 기저핵으로 도파민이 공급을 합니다. 요것이 이게 이제 피타민이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글로부스 팔리도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도파민을 공급을 해서 움직임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밑에 있는 이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그 중뇌에 이게 이제 뒷부분, 이게 앞쪽 배 쪽이죠. 배 쪽에 여기에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 그 흑질이라는 부분인데, 이 흑질에 있는 도파민 세포가 여기 그 기저핵에 도파민을 보내서 움직임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에는, 아까 이 중뇌 단면도죠. 파킨슨병에는 여기 도파민 만드는 세포가 사멸되어 있죠. 그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파민 부족 현상입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파민은 뇌에서 꼭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외부에서 호르몬을 공급하면 되듯이,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외부에서 공급하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이. 실제 그 도파민 세포가 얼마나 있나 그거를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FP-CIT 패시라는 건데, 여러분이 경험해 본 분도 있겠죠. 이것이 그 기저핵 그 스트리아툼이라는 부분의 그 도파민입니다. 이것이 정상인에 비해서 파킨슨 환자들은 이렇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아까 증상이 한쪽에 먼저 나타나고 그렇게 비대칭으로 나타나듯이 이것도 이렇게 비대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뒤쪽 부분, 이게 이제 운동 쪽인데, 운동 쪽이 먼저 나가고, 이쪽은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도파민 세포가 반 이상, 이 폐수로 하면 3분의 2 이상이 없어져야, 이 정도쯤 돼야 증상이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임상적으로는 파킨슨병 초기, 그러나 세포수는 이미 상당 부분이 많이 없어진 이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이 사멸되는 이제 그런 경우는 파킨슨병뿐만이 아니라 파킨슨 증후군도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이 부닥치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약으로 인한 파킨슨증은 이제 여러 가지 병력을 물어보고 그래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경우 파킨슨병인지 파킨슨 증후군인지 알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흔한 게 더 맞으니까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또 파킨슨 증후군에 비해서, 증후군은 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증후군이란 도대체 뭔가?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어떤 범주, 그 파킨슨병이 아니지만은 파킨슨병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병들을 통틀어서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부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파킨슨 증후군은 진단명은 아니고 그 병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4가지지만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되게 말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편의상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래서 다계통 위축이라는 게 다계통 위축, 그 다음에 PSP라고 하는 진행성 핵상마비,
이거에 대한 또 변종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아주 전형적인 경우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피질 기저핵 변성,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루이제 치매, 이러한 질환들. 이러한 질환들은 좀 전문적인 기관이라는 건 여러 가지 디테일, 여러 가지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임상적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개는 입원을 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인가 아닌가 의사의 검진에서 파킨슨 병인가 좀 의심이 가면은 뇌영상을 하죠. 파킨슨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뇌영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좀 의문이 가는 경우는 뇌영상을 하지만은 MRI를 꼭 찍어야 되는데 꼭 찍을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뇌경색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찍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파킨슨 병 진단을 위해서 뇌영상이 필요한 건 아니나, 그러나 파킨슨 증후군을 위해서는 뇌영상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킨슨 증후군과 좀 그 구별이 쉽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뇌영상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MR에다가 PET 스캔을 이제 하게 되죠. 이 환자는 이제 다계통 위축입니다. 다계통 위축인데 보시다시피 얼굴 표정이 별로 없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손 두드리는 것도 느리고 겉으로 보기엔 파킨슨 병하고 구별해 가지 않습니다. 이분은 약을 써도 별로 반응이 없었고, 파킨슨 증상의 자율신경계 이상, 손의 위축, 이분은 손의 위축은 없고 파킨슨 증상만 있는 분이지만은 이런 경우는 파킨슨 병하고 보시다시피 구별이 참 힘듭니다. 옛날 뭐 보면은 전부 이런 환자들은 전부 파킨슨 병 카테고리의 범주에 들어가 있겠죠. 이걸 자세하게 진단하려면은 뇌영상을 해야 됩니다. MRI하고 펫도 도파민 펫하고 포도당 펫 두 가지를 다 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도파민 펫, 아까 FPCI 때 도파민이죠. 이게 정상이고 이건 포도당 펫이라고 해서 그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포도당을 주면은 포도당을 그 뇌 활동도에 따라서 흡수를 합니다. 그 흡수율에 따라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빨갛고 노랗게 보이는 게 정상.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손해 쪽에 그 위축이 있나 없나 보는 겁니다. 다계통 위축 환자의 경우 파킨슨 병과 비슷하게 도파민이 별로 없죠. 그런데 포도당 펫을 보면은 여기에도 역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과.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이거는 MSA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하죠. 또 손에 위축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기 통통한 데에 비해서 홀쭉하죠. 이런 거 여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MSA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행성 핵상마비는 이와는 조금 다르고 이 환자는 이제 얼굴이 이제 표정이 없죠. 얼굴 표정이 눈도 깜빡이지도 않고 말은 찌웠습니다만은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말을 합니다. 고개도 좀 뒤로 제껴져 있고. 이 환자는 특징적으로 보행동결, 걸을 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가 않고 균형이 안 좋아서 자주 넘어집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 1, 2년 시작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병이 의심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구 운동 장애라고 그래가지고 눈동자를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런 환자를 이제 여기서 시범을 보이죠. 눈을 밑으로 보라고 해도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내려가지가 않고 내려가지 않습니다만은 시선을 고정시키고 머리를 움직이면은 그러면 눈동자는 돌아가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뇌의 윗부분에 고장이 나서 생기는 문제일 경우 이제 이런 거 합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소견.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분들은 밥 먹을 때 식탁에 있는 음식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내려가질 않으니까. 층계를 내려갈 때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밑을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이 내려가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떠지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눈을 뜹니다. 이렇게 눈을 뜨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고 눈동자 움직이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고 이제 이런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PSP 또는 진행성 핵상마비. 그러나 이렇게 전형적이지 않은
얼핏 보기에 파킨슨병과 유사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파킨슨병 중에서 균형이 안 좋은 사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진단은 뇌영상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 다음에 CBD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병도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보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손을 마음대로 못 써요. 꼭 파킨슨병처럼 한쪽에서 시작합니다. 한쪽에서 시작하는데 이분은 왼쪽 손을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멀쩡한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모양대로 보고 해라 하는데도 이쪽은 좀 나은 쪽인데, 이쪽 나은 쪽인데도 좀 쫓아는 합니다만은 완벽하지는 않은, 그죠? 이걸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파킨슨병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건 소동이라기보다는 이런 거를 실행증이라고 합니다. 에이프락시아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이 둔한. 그러나 일반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파킨슨병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손은 더 안 좋아서 아예 오른손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파킨슨 증상, 느리고 뻣뻣하고 이제 그런 거에다가 실행증, 에이프락시아라는 실행증이 있고, 그 다음에 흔히 구음장애까지 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지고 쉰 목소리로 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균형도 좋지 않아서 걷기가 힘들 수도 있고, 역시 진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MRI와 펫을 합니다. 이건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죠. 이런 병이 CBD.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파킨슨 증상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기에 파킨슨 증상을 가지고 진료실에 오면은 이게 과연 파킨슨 증세인가, 파킨슨 증세면 이게 파킨슨병일까 아니면 파킨슨 증후군일까, 이제 그런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이제 더 검사를 하고, 피 검사로는 그게 도움되는 게 없고, 그래서 저런 뇌영상으로 많이 합니다. 이것은 여기는 밴쿠버입니다. 제가 있던 곳인데 요새 하도 공기가 깨끗하지가 않아서. 파킨슨병의 치료, 이거는 이제 UBC 밴쿠버에 있는 하스피탈인데 파킨슨 센터가 큰 게 있어서 아주 파킨슨 환자를 그때 굉장히 많이 했었죠. 파킨슨 치료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파킨슨병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구구한 설이 많고, 여러분들도 각자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자면은, 약물을 치료하면은 일단 레보도파 치료를 받죠. 이거는 관찰기관이 이쪽은 1년에서 5년, 6년에서 10년, 11년에서 15년으로 치고, 여기는 신체적 장애가 심한 환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 본 겁니다. 그러니까 레보도파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가 이렇게 많은 거에 비해서 레보도파 치료를 받은 환자는 이렇게 반도 안 된다. 여기서 하나 또 알아야 될 거는, 이거는 전부 임상적으로 진단받은 파킨슨병 환자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아마도 파킨슨 증후군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세계 어디도 사실은 한국만큼 이렇게 뇌영상을 많이 찍지는 않습니다. 펫을 그렇게까지 임상에서 찍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근거 없이 임상적으로 파킨슨병으로 진단했지만은 아무리 전문가가 해도 오진율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레보도파 치료를 받은 환자가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파킨슨 증후군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L도파를 쓰면은 신체적 장애가 훨씬 생기는 적어진다는 거, 그거를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는 조금 짧아서, 이거는 윅스니까 이게 한 12, 48, 2년 정도, 1년 정도 이제 팔로우를 한 거죠. 1년 정도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플라시보라는 건 아무 약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처럼 보이지만 실은 약 없는 거.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라인, 처음에 시작한 것부터 파킨슨 증세가 얼마나 나빠졌나. 이건 그대로 이렇게 계속 나빠진 거고. 그러니까 하루에 150ml를 줬을 때, 그러니까 50ml씩 3번 먹은 사람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그 다음에 300ml, 100ml씩 3번 먹은 사람은 그 다음에 노란색, 요겁니다.
그 다음에 주고 약을 끊으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건 600ml, 200ml씩 3번 먹은 사람이 제일 효과가 좋았고 이렇게 가고 나중에 약을 끊어도 좋아지는 게 이 정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찍 치료를 적절하게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좋고 나중에 그 약을 끊어도 설마 끊은 상태에서도 상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적정치료. 파킨슨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약을 조금 주고 적당하지 않은 양으로 주는 게 그런 건 치료라고 할 수 없죠. 적정치료라는 거는 치료의 목표는 증상을 호전시켜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적정치료입니다. 그냥 파킨슨병 진단 받고 약 먹고 그걸로 그런데도 계속 떨고 느리고 못 걷고 그거는 적정치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증상을 반드시 호전시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파킨슨 약물 치료는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하고 아까 본 것처럼 그리고 아마 치료를 좀 소극적으로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혹시 부작용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 것 때문에 치료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이렇게 하려면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약의 조합을 구성하여 그대로 치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약물 치료의 부작용이라는 건 뭔가? 이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경우,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점점 감소하여서 오프 스테이트, 그러니까 약물이 떨어지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상운동증이 생겨서 불수의 운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뜻하지 않았는데 막 움직이는 거. 본인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서 보면은 소란스럽게 움직인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거기에다가 이런 운동 쪽이 아니고 정신과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헛것을 본다든지, 굉장히 집착이 강해가지고 집착적으로 뭘 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깁니다. 우선 약물에 대한 내성,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보면은 약을 복용한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내성이 꼭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어도 전에는 30분이면은 몸에서 약 효과를 느꼈는데 2시간 기다려야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천천히 나타난다. 약 효과가 있는 온 상태의 지속 시간이 짧아진다. 전에는 5-6시간을 갔는데 지금은 3시간만 지나면 약균이 빠진다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약균이 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의 전환이 급격하다. 그게 전에는 천천히 바뀌었는데 갑자기 싹 바뀐다. 그런 거. 그런 것들은 내성이 심하게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약효과가 떨어진 상태의 파킨슨병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병이 진행해서 생긴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성이 생겨서 내성이 생기면 약기운 떨어졌을 때 파킨슨 증상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오프 상태가 더 심해지면 약 복용시간과 관계없이 아무 때나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살기가 힘들죠. 나가면은 가다가 갑자기 발이 얼어붙는다든지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택시 불러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면은 내성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젊은 환자도 이제 약을 먹고 약기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네, 그런 거. 이것이 내성이 생긴 상태. 이러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이렇게 젊은 환자들한테 더 많이 나타납니다. 나이 든 분들보다. 그분도 이제 이런 식으로 느리게. 이 내성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전에는 아침에 있다면 자고 나면 오히려 좋았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런데 수면 효과라고 그러는데 수면 효과가 없어지고 아침에 있다면 몸이 뻣뻣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거죠. 내성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시간이 이런 아침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상운동증. 내성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런 거를 이렇게 목이 움직이고 입도 벌려지고 얼굴도 찡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몸통도 움직이고 무척 피곤하죠. 이게 심하면은 몸무게가 많이 줄어들죠. 워낙 그 몸을 많이 움직여서. 이렇게 되면 좀 살기가 곤란해집니다. 생활하기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상운동증이라고 합니다. 또는 불수의 운동, 불수의 운동이라도 좋고 이상운동증.
또는 디스카이네자, 디스카이네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떠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떠는 거하고 이거하고 흔히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거 그냥 흔들린다고 말을 하죠. 이거 그냥 흔들린다고 말을 하고, 이상운동증 또는 디스카이네자,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약 치료 시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쭉 이제 치료를 할수록 이거 약 용량, 온으로 되는 약 용량이 점점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100ml만 먹어도 괜찮은데 다음엔 150ml, 200ml. 그럼 약 용량을 올리는 게 병이 진행됐다는 소리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약을 더 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온을 하는 용량은 점점 증가하는데, 이상운동증은 처음에는 한 500ml는 먹으면 몸이 흔들렸는데 점점 갈수록 이상운동증을 일으키는 용량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쪽은 그래도 용량을 이 정도로 하면은 온은 되고 이상운동증은 안 나타나고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는 오프 상태에 있거나 온 상태는 꼭 이상운동증이 같이 오는 그런 상태로 되고, 심지어는 더 진행되면은 온이 오져놨는데 몸이 먼저 흔들리는 그런 경우까지 됩니다. 피곤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약에 대한 그 부작용이, 이 부작용은 누구나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약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나이가 젊은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계속 약 먹어도 그냥 괜찮게 잘 지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는 이제 사람 뇌가 아니고 쥐의 뇌입니다만, 쥐에서 보면은 어차피 이거는 다 모든 동물은 이런 구조는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정상인 경우, 이게 정상의 기저핵인데, 치료를 안 한 파킨슨 모델 쥐는 보면은 그 뉴로트랜스미터가 신경전환물질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가된 이유는 도파민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파민 부족하니까 대신 다른 데가 항진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부족으로 이렇게 유도된 변화. 그럼 약물 치료를 하면은 다 좋아졌고 좋은데, 그러면 뇌는 정상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다르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해서 좋아졌지만은 뇌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내성이 생기고 이상운동증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왜 약을 먹었는데 저게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 이유는 약을 먹으면은 그게 24시간, 자연 상태에서는 24시간 계속 갑니다만은 치료 전 상태는 도파민 레벨이 떨어져요. 뇌의 도파민 레벨입니다. 혈중 도파민 레벨. 초기 파킨슨 병은 하루에 3번 먹는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피크가 3번이 생기겠죠. 뇌에서는 그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진행된 파킨슨 병 도파민 세포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은 혈중 농도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뇌에 있는 도파민 레벨도 오르락내락 합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이런 도파민 레벨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이러한 변화가 여기도 역시 도파민 레벨이 떨어진 게 유지가 되니까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시 도파민 레벨이 올라가니까 피크가 생기니까 그 피크에 대해서 생기는 변화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오르락내락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약을 한번 먹으면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지 않느냐? 그럼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도 안 맞는 게 아니고 못 만듭니다. 엘도파라는 거는 굉장히 산화가 잘 되고 불안정해서 상온에서 서너 시간 두면 효과가 벌써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못 만들고 할 수 없이 3번 먹고 4번 먹고 어떤 분은 5번, 6번 먹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네메 CR이라고 해가지고 컨트롤드 릴리즈 폼 좀 더 작용하고 스탈레보 더 작용하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그렇게 작용하도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작용으로는 비운동성 정신과적 부작용으로 충동조절장애, 욕구를 억제하지 못한다, 정신증, 헛것을 보고 망상이나 통증 불안 이런 것들은 이따 정신과 선생님
정석근 교수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러한 부장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정신과적 부장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는 파킨슨병은 대개 이 기저핵 부분에 도파민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 용량을 조절할 때는 파킨슨 증세가 풀리는 그 용량으로 그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300ml를 먹어야 풀린다. 300ml를 드리면은 그 300ml가 혈류를 타고 전체 다 퍼지죠. 그러면 이 코텍스, 그러니까 대뇌피질 같은 경우는 도파민 과다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는 그렇게까지 도파민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다시피 파킨슨병은 도파민 세포가 없는 게 고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만 선택적으로 많이 없어져 있죠. 그것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대뇌피질과 여기와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도파민 세포는 대뇌피질에도 다 이렇게 갑니다만은 이런 불균일성 때문에 도파민이 여기는 과다 현상이 나타나서 이러한 헛것을 본다든지 망상이 생긴다든지 또는 충동 조절 장애라는 그런 게 생긴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젊은 분들한테 이것도 역시 많습니다만은 나이 든 분들한테도 많이 있습니다. 헛것을 보고 헛소리하고 의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부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약물로만 치료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에 도달하면은 그 참 굉장히 그 골치가 아팠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래서 파킨슨병이 최초로 발견된 게 아니라 처음 리포트된 게 1817년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제 그럴 때입니다. 1967년에 레보도파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혁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1차 혁명이라고 한다면 뇌신부작술은 1993년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진보가 돼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치료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고 안전하게 해서 자리를 잡았고 그것이 이러한 내성이 생긴다든지 이상운동증 또는 정신과적 부작용이 생기는 이런 것들에 대한 타개책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뇌신부작술을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이거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파킨슨병 치료하는 데 있어서 2차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DBS 수술의 효과, DBS도 이제 여러 가지 위치가 있는데 특히 STM 수술의 경우 오프 상태에서 파킨슨 증상을 좋게 줍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파킨슨병이 뻣뻣하던 게 다 풀리고 약 없이도 잘 지낸다. 자동차로 치면은 휘발유로 가던 차가 전기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연이 없이 이런 부작용 없이 잘 간다. 복용하는 약물의 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먹는 약물을 대체해가지고 전기로 치료를 하니까 신경이라는 건 어차피 전기 신호에다가 화학 신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세포와 세포 간에는 약물로 조절이 되지만은 세포 안에서의 전달은 전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 과다로 인한 증상들, 이상운동증이나 정신과적 증상들이 감소하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약을 아예 안 먹을 수도 있고 먹는 분들도 아주 소량을 먹으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이제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런 STEM DBS 수술의 장점은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작용하므로 약물 치료에서 전혀 온오프가 없다. 아까 오르락내락 하기 때문에 뇌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런 걸 피합니다. 수술 치료 효과가 시상하에 STM에 국한되면서 이게 국소적으로만 여기서 자극을 하니까 약은 전체에 다 가는데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국소적으로 가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서처럼 도파민 과다로 인한 정신과적 부작용이 없어집니다. 당연한 결과죠. 더구나 치료 위치가 이 STN이라는 부분은 도파민보다 저쪽 더 진한 쪽입니다. 더 진한 쪽이기 때문에 도파민 세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파킨슨병이 진행하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도파민 세포가 있는 그 다음 단계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DBS 수술은 언제 누구한테 하느냐? 적용질환. 파킨슨병에는 합니다. 그러니까 파킨슨 증후군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도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파킨슨 증후군의 경우는 대부분 병변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찔러서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심한 떨림피나 근긴장 이상증은 다른 위치에서
수술을 해서 좋아지게 합니다. 언제 하느냐? 파킨슨병 환자에서 약물 치료의 부작용이 심해서 더 이상 효율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때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이런 DBS 수술의 효과가 증명이 되었고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고 그런 결과 사회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 가령 30대, 40대 파킨슨 환자의 경우 파킨슨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좀 일찍 합니다. 일찍 더 나빠지기 전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DBS 수술 기법의 발전,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파킨슨병 환자한테 수술한다는 게 좀 저항이 좀 그랬죠.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좋은 외과 선생님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외과 선생님이 있어서 문제없이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한쪽이 마비된다든지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은 그거는 안 되죠. 그렇게 된. 그래서 그런 수술의 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MRI를 아주 세밀하게 찍어서 혈관들을 다 피하고 그러니까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계산한 결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이제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의 정확성은 수술 중 뇌파 검사를 하고 또 가서 임상의가 들어가서 임상검진을 다 하고 잘 들어갔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어갔지만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확인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은 그래서 리드 위치, DBS 위치를 확인하고 부작용 없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마치기 때문에 결과를 더 예측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MR 영상으로 DBS 위치를 확인하여서 그것을 DBS 프로그래밍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뇌파입니다. 뇌파는 그 위치에 따라서 뇌파 파형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력이 있는 게 이제 STN이니까 여기 해서 읽으면 STN이구나. 이런 STN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또 다 좋으냐 그런 건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부작용이 어떤 주변 구조물에 가까이 있으면 부작용이 이제 생기는 것들인데 그걸 부작용이 있나 다 체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부작용도 없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 거기서 그런 서너 개를 찔러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골라서 이제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에는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부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부작용이라는 건 뒤틀린다든지 저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큽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단계적 치료. 요새는 파킨슨병 진단이 있으면 약물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에 부작용이 생길까봐 잘 못하던 시절은 갔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물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하지만은 또 생길 사람은 생겨요. 또 이게 또 유전적 그게 있어서 생길 사람은 생깁니다. 생길 사람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수술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에 그 수술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여기 이정교 선생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